자, 데일리인트에 오자마자 인사 대신에 여자 아이돌 얘기를 해주신 우리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실제로 팬이시기도 하고 네. 여자 아이들의 우리 미연 씨. 네. 산업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거죠? 엔터. 그렇죠. 저는 산업적으로 관심이지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개인적으로는 아닙니다. 뭐 전혀 뭐 관심 가질 게 없잖아요. 네, 뭐 별 일도 없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결혼도 하셨고.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이따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네. 여자아이들 이번 신보가 180만 장 팔렸어요. 와. 전작이 110만 장이었나요? 그러니까 앨범이 안 팔리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좀 말씀드릴 거고요. 네. 아무튼 뭐 미연 씨 화이팅입니다. 미연 씨 화이팅입니다. 네. 요거 보고 계실 거예요. 한국 엔터 산업의 미래죠. 그 이제 채령 씨가 주식이랑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데. 적극 어필.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거 아닙니다. 혹시 PB로서 그럼요. 저도 계좌 유치 관점에서. 대한민국 탑이니까요. 여기 3프로에 나오시는 분들. 자,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혹시 사모님 보고 계시면 한국경제 이런 거 딴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어떤 분이 감미연 씨라고 물어보는데 감미연 씨 아닙니다. 베이비복스 아닙니다. 자, 알겠습니다. 시장 동향부터 먼저 짚어볼게요. 코스피는 1.9포인트 하락 출발 보였는데요. SK하이닉스가 4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고 IBM 등이 시간에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반도체 소부장들이 상승 출발 보였는데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좀 주춤했죠. 네. 그리고 하이닉스는 오히려 좀 빠져버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조선과 화학, 자동차 부품 타이어, 그리고 화장품과 제약바이오, 건설 등 강세였고요. 다만 이제 테슬라 악재 때문에 2차 전지는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이 미국의 5년물 국채 발행 금리가 오르면서 10년물 금리가 거의 4.2% 가까이까지 급등 보였어요. 네. 지난번에 3.8% 정도까지 빠졌던 게 많이 올라왔죠. 이거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조기금리 인하가 후퇴하고요. 그 다음에 1월 미국의 종합 PMI가 개선되면서 이어진 채권 금리 상승 때문에 투자 심리도 악화됐습니다. 코스피는 금주의 PC나 GDP 발표와 차주 FOMC를 앞두고 실적에 따른 업종별 주가 차별화가 지속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4분기 영업이익이 3,460억 엄청나게 잘 나온 겁니다. 네. 추정치가 1,115억 정도의 적자가 이제 컨센이었는데 네. 3,460억 정도 나왔으니까 거의 한 4, 5천억 정도가 이제 땡겨진 거죠. 서프라이즈죠. 그래서 이제 전체 시장의 EPS가 상당히 메이크업이 된 걸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바닥이 어느 정도 좀 다져지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지수 기준입니다. 네. 선반영이 약간 됐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오늘 좀 안 좋았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기존에 지난번에 한번 52주 신고가를 또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 선반영 인식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말씀 많이 하시는 게 왜 한국장은 맨날 이렇게 세론이냐. 좋게 나오면 맨날 세론 이러면서 파는 거냐. 좀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충분히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가 또 유입이 장중에 되기도 했고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 지속되면서 AI 테마가 오전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업황 둔화 우려에 따른 2차 전지 밸류체인이 전반적으로 약세가 지속되면서 지수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고 반도체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흐름이 아침에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2450선에서 불안한 등락을 반복한 이후에 5장 기관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2460선까지도 이제 하락폭을 축소했고요. 장중에 기관 매수 강도가 높아지고 기아나 뭐 현대차 등등 자동차 섹터 급등을 하면서 지수 하락폭을 만회했습니다. 시총 상에 따라서는 카카오나 네이버 등의 인터넷도 낙폭을 일부 축소했고 LG화학도 상승 전환 오전에 보였고요. 순수화학,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발 이벤트 때문에 일단 실적과 상관없이 지금은 이런 어떤 경기 민감업종, 낙폭과대 민감업종이 순수 NCC가 이제 급등을 또 보였습니다. 통신주도 상승하면서 코스피를 2,470포인트까지 장중 끌어올리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오전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 소부장이 오후 들면서 단기적으로 차익 신호에 확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한편 증시 부양 기대 속에 상해 종합지수나 항생지수가 각각 뭐 2에서 1%대 상승세를 또 보였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좀 아쉬웠죠. 중국장까지도 올라가는데 한국장이 주춤했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원달러 환율도 1,330원대 중반에서 등락을 계속했고요. 업종별로는 자동차주 중심으로 인해서 운수장비가 강세였고 기아나 현대차주 괜찮았고요. 보험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월 중반부터 방세가 이어졌습니다. 전기전자 가장 부진했는데 흑자전환 성공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하락을 보였고 삼성전자도 오후 들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고요. 기계, 철강, 금속도 수익률 최하위권이었고 2차전지 약세에 삼성 SDI나 LG에너솔루션 약세였고요. 코스닥도 기관 외국인 동반 매물이 출현
출회되면서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약세 전개가 됐는데 반도체 강세를 오전에 기록했습니다만 일부 종목 LB 루셈이나 상한가, 그다음에 코세스 상한가, LB 세미콘이 장중 플러스 27% 급등 이렇게 일부 종목이 보이고 했고요. 네. 후공정 기업들이 급등세가 일부 나타났습니다. 이 반면에 2차 전지가 무너지면서 일반 전기전자도 약세였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조정이 정말 깊어지네요. 이거 진짜 답이 없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힘든 뭐 장이었어요. 오늘. 지금 방법이 있어요? 2차 전지? 사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최근 테슬라 같은 전방 산업 자체가 지금 노이즈가 너무 많이 생겼고 미국 쪽에 사실 전기차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재밌는 건 뭐냐면 과거에 전기차 혹은 친환경차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도요타 같은 것들이 사실 하이브리드에서의 킹이거든요. 도요타 같은 거 주가 최근에 보시면 엄청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안은 사실 하이브리드 중립지대 쪽으로 일단은 좀 수급들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요타랑 테슬라 보면 완전히 다른 흐름이 있거든요. 네, 온도차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어제 테슬라도 테슬라지만 그 경선에서 트럼프가 워싱턴 포스트가 사실상 경선 끝났다.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 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오면서 그 부분도 역시 미국 대선도 주가를 2차 전지나 뭐 저기 전기차나 팍 튀어올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실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이런 쪽에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네. 실제 과거 본인 재임 기간 동안에는 돈이 뭐 굉장히 많이 진행됐잖아요. 그쵸. 주가도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자체로는 사실은 별 영향이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불확실성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 이제 그러니까 기분이라면 좀 센티? 그렇고 센티죠. 아. 예. 어떤 투자적인 센티먼트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주가가 초기에 약간 그런 우려 때문에 한 10% 정도 빠졌다가 그 뒤에 주가들이 두세 배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네. 자체로 어떤 그런 게 주가가 무너진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는 지금 맞지 않은 거고요. 이제 사실은 2차 전지 무너진 거는 테슬라 영향이죠. 그래서 테슬라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예, 그건 테슬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뒤쪽에서 한번 말씀해 주실 거고.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부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SK 하이닉스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졌고 HBM 중장기 수요 연평균 60%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 ASML 호실적 발표. 네, 뭐 사진 띄워주시면요. SK 하이닉스 실적 추이입니다. 첫 번째 보여주시면 네. 뭐 3조 4천억까지 적자가 나오던 게 이제 3,460억으로 흑자가 돌아서기 시작했고 잘했어. 매출도 뭐 지금 5조 원대까지 빠졌다가 이제 11조까지 올라와서 상당히 좀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서프라이즈고요. 또 하이닉스가 이렇게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어 주는 게 코스피 지수로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주가는 미리 좀 올라왔죠. 그리고 일부 지금 글로벌 IB가 목표 주가를 18만 원으로 상향 조정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리 조금 선반영된 게 아니라 근데 그 말씀드리면 맨날 뭐 한국 시장은 선반영이냐 말씀을 하시지만 뭐 여튼 먼저 움직인 거 맞아요. 그리고 네. 최근에 어쨌든 신고가가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한국 시장의 뭐 특성인지 모르겠으나 현재 그런 뭐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제 시장 전망인데요. 뭐 디램 수요 빅그로스와 낸드 수요 빅그로스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하이닉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PC라든지 뭐 모바일이나 뭐 다른 쪽 이런 부분에서 생성형 AI 관련해서도 본인들이 이렇게 IR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지금 영업이익은 좋았는데 순이익이 뭐 엄청나게 적자가 나왔죠. 1조 얼마가 나왔는데요. 1조 4천억은 뭐냐면은 키옥시아 평가 손실입니다. 이게 이제 현금 흐름 동반이 안 된 건데요. 키옥시아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아마 1조 4천억 정도의 아마 평가 손실을 반영을 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건 뭐 영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렇죠. 거니까 크게 유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캐펙스 출하량 관련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이제 IR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캐펙스 연간 투자가 관련된 집행이 증가는 하지만 효율화를 통해서 이제 증가분이 최소화될 거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는 건 분명히 아닐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역시 이제 AI 서버나 모바일용 제품 수요가 늘고 단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HBM이 많이 팔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이야기되고 있고 그다음 세 번째 사진 보시면은 AI 메모리 쪽 관련된 자료거든요. 보시면 HBM3E나 HBM4 관련된 부분인데 HBM3E 같은 경우는 네. 공급을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음. 그러면 이제 콜이나 이런 게 통과됐을 좀 가능성이 높게 보입니다. 그래서 24년 본격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HBM3E 공급 준비가 진행됐고 공급을 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콜 같은 게 통과가 어느 정도 된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HBM4도 개발도 본격화된다 이야기 나오면서 DDR5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뭐 그렇게 많이 팔아야 될 그런 이런 이야기 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주식 시장에 이제 돈이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낙폭과대 섹터를 사야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 쪽이 갑자기 뭔가 대규모 부양책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네. 어제도 50bp 지준율 인하하면 지금 추가적으로 다음 사태가 뭐가 나오냐면 아마 금리 인하로 넘어갈 거예요. 아마 금리 인하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 쪽은 반등한다. 그럼 중국 쪽이 개선되면 뭐예요? 중국 관련된 경기 민감업종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실적도 안 나오는데 뭐 순수 NCC가 막 7%씩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 실적도 1분기도 그닥 뭐 그렇게 좋게 보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냥 주가는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사야 되니까 뭔가는 팔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은 다소 좀 몇몇 종목들은 좀 비싸 보인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과정에서, 그리고 AI도 사실은 실체가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데 주가가 AI 관련주로 해서 몇 배 오른 종목도 있고 하기 때문에 팔아도 사실 뭐라 할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5장의 반도체가 이제 소부장까지도 약간 수급이 빠지면서 이 경기 민감, 그리고 절대적인 저평가가 역시 자동차잖아요. 그렇죠. 사실 자동차는 컨센 대비 안 좋게 나왔어요. 실적이 물론 좋지만 시장의 컨센 대비로서는 전부 다 하회했거든요. 근데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낙폭과대 또는 이제 낙폭과대 앤드 밸류가 싼 이런 쪽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수급이 이동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시장이면 다 같이 끌어올릴 텐데 그런 시장은 아니었다 보는 그렇죠.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사진 보시면 ASML 관련된 부분입니다.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ASML 관련해서 관련된 ADR이 7.47%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잘 보시면 뭐가 있냐면 아래쪽에 위쪽, 그러니까 23년 3분기에서 23년 4분기로 넘어가면 숫자가 거의 3배 이상 증가합니다. 이 장비 관련된 매출이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정교한 장비 관련된 수요 급증이 3배 이상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이렇게 본인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역시 시장은 반도체 좋긴 좋아요.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일부가 좀 선반영 차익 실현 무례가 되면서 이제 5장에는 그 수급들이 말씀드렸던 낙폭과대 장기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화학이라든지 아까 말씀 자동차 이쪽으로 잘 돌아섰고 또 절대적으로 지금 배당이나 이런 이슈가 있는 금융주는 네. 꾸준하게 조금 슬금슬금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3, 4일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통신주도 오늘 약간 반등을 줬죠. 통신. 예, 무겁지만. 근데 뭐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좀 수급들이 사주는 현물 수급이 별로 없어요. 기관이 사주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사주는 시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 제한된 수급들이 좀 움직이면서 많이 올랐던 쪽을 좀 차익 실현을 보였다. 근데 그게 그렇다고 끝날 것이냐? 그렇게 보기에는 상반기까지는 끝났다고 보기에는 조금 업황이 초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어제 이제 하이닉스 실적이 좀 잘 받쳐줘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전환 그리고 그래도 HBM 쪽으로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우리가 좀 믿어볼 구석이 있다 이런 자신감을 얻어서 시장이 조금 더 이제 위쪽으로 살짝 좀 올라가는 그림을 생각을 했는데 실적은 잘 나왔는데 오히려 이렇게 뭔가 분위기는 그대로니까.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작년 4분기 실적으로서 바닥을 확인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이전에 주가 움직임이 네. 그 어떤 주기 2016년과 2021년에 비해서 펀더멘탈 대비 주가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말들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 사실 코스피의 기관들이 살만한 섹터가 반도체 아니면 2차전지 정도가 메이저인데 2차전지 세트 업체들이 이미 주가는 계속 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어차피 수급 자재가 반도체로 쏠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가는 과정에서 다소 빨랐던 리듬이 있으니까 뭐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에 대한 니즈들이 시장에 좀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매물로 쌓여 있어서 전 좀 정신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 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실적 지키는 게 이제 1분기, 2분기가 이제 시작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벌써 가격이 피크 찍고 업황이 돌아선다? 이건 저는 아니지 않을까. 네, 주가의 피크 나기까지는 조금 남았다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부장님 코멘트는요? 네, 뭐 저도 반도체는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뭐 어떤 종목이 갈지는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업황 자체는 일단 주도 섹터로서는 여전히 IT이다 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누군가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제 중국 관련주가 또 올라온다는 것은 시장이 좀 더 한 개만 가면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안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섹터가 또 올라온다는 점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빠졌다고 해서 뭐라 하기가 좀 어려워요.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다른 섹터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그렇다고 반도체가 뭐 급락을 하는 분위기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수급 쪽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지수는 좀 단단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2400 근처 갔는데 뭐 2200 갈 거냐, 뭐 2000 갈 거냐, 뭐 말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저점이 어디냐, 2000이 깨지기도 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전에 다중바닥 이야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바닥을 좀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는 것 같고 오늘 점심 때 맨큼 제가 뭐 먹었을까요? 돈가스 안 드신다고 예, 하셨으니까. 돈가스 안 먹었습니다. 예. 닭갈비? 오늘은 떡만둣국 먹었어요. 근데 이제 못 맞췄죠. 예, 그만큼 하이닉스도 이제 못 맞춘 건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떡만둣국을 먹으면서 만난 분이 이제 헤지펀드 관련된 그 매니저를 만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국 시장이 왜 이러냐 물어봤더니 이 글로벌 국부 펀드들이 일본 시장으로 좀 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결국은 동아시아 쪽으로 본다면 일본, 중국, 한국 이렇게 세 나라를 보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네. 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면서 좀 일본 쪽이 좋아 보이니까 그쪽으로 국부 펀드의 움직임이 좀 크게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한국이 좀 소외가 돼 있는 상태였는데 중국은 어쨌든 대규모 부양이나 증화 펀드 관련된 이슈를 빵 터뜨렸잖아요. 그리고 지준율 인하도 했고 아마 이렇게 가면 금리 인하로 바로 갈 거예요. 조만간. 그러면 이제 중국은 바닥권에서 올라타는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한국이 조금 아쉽죠. 아쉽죠. 네, 정책적으로 뭔가 지금 땡길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뭔가 나오면 참 좋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아무튼 일본도 보면 일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PBR 1배 미만에 있는 회사들 네. 이 회사를 끌어올려라. 네. 어떤 식으로 됐든. 너는 지금 장난하냐. 네, 그래서 뭐 자산 매각을 한다 해가지고 가치를 올려라고 지금 정부 입장에서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들과 같은 비슷한 맥락의 정책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예, 17일에 또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의 시장이 최근에 강한 것은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글로벌 국부 펀드들이 일본 쪽으로 좀 몰려갔다. 근데 이제 한국도 예를 들어 뭐 그런 비슷한 정책 쪽으로 만약에 가닥을 잡는다면 기회가 오겠죠. 예, 그래서 충분히 뭐 돈이란 건 돈입니다. 그죠? 일본도 그렇죠. 많이 오르면 좀 목에 차면 또 딴 데를 쳐다볼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한국도 기회가 되면 어느 정도 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약간 그 긍정적인 회로를 좀 돌려보자면 이렇게 모두 다 지치고 부정적인 생각, 아 진짜 배렸다 국장 왜 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오히려 요때가 진짜 저점 거의 다 와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굳이 긍정 회로를 돌려보자면. 증권사에 제가 13년 제가 있었는데 한국 시장을 이렇게 부진할 때 되면 언제나 저를 아끼는 분들이 저를 불러요. 최 차장 잠깐 들어와봐. 네. 들어와봐. 무서워. 최 차장한테 얘기하는 건데 지금 외국인들 짐 다 싸고 한국 다 떠나고 있대. 오. 이거는 진짜야. 이런 경우를 제가 회사 다니면서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꼭 강세정 오더라고요. 오. 외국인들이 외국인이 한국을 버렸어라는 얘기 돌면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6개월 지나면 강세정 온다. 오케이. 너무 긍정적인 또 얘기네. 뭐 그렇게 돼야죠. 사실은. 그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정책적인 뭔가 임팩트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뭔가 시장 부양을 위한 의지를 한번 보여주면 저는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좀 있습니다. 뭐 중국의 이번 50bp 그 지준율이라는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25bp 정도 이야기가 살짝 돌았는데 50bp는 좀 강력하고요. 뭔가 얘네들은 준비하고 있었구나 이런 시그널을 줄 정도의 약간의 서프라이즈한 그 인하율이었다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쪽으로 바로 넘어갈 거라고 또 이야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중국 쪽이 나름 반등을 주면 뭐 경기 민감 업종 관련된 쪽이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 국내 업종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아요. 어쨌든 바닥이 좀 다져지는 부분이고 꼭 반도체만 갈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약간의 섹터 순환매도 일부 혹시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의견들이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얘기하면 한 2시간도 쭉쭉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이 있지만 할 말 많죠. 또 시황은 해야 되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할 말 많은데 테슬라 실적 부진 영향의 2차 전지 하락. 네, 맞습니다. 뭐 어떡합니까 이거?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뭐 EPS 주당 순이익이 0.71달러 기록했습니다. 이게 월가 애널리스트 평균 예상 매출도 256억 달러였는데 뭐 4분기 매출이 251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고요. 주당 순이익도 컨센이 0.74달러 정도였는데 0.71달러 정도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이 8.2%인데 8.2%라고 하면 제조업 중에서는 나쁘지는 않은 영업이익률로 볼 수 있겠지만 테슬라가 이제 전년 동기에는 영업이익률이 16%였으니까 반토막 난 겁니다. 그렇네요. 이익률이.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게 이제 쇼크가 온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올해 자동차 판매 성장률은 작년에 달성한 성장률보다 눈에 띄게 낮아질 수 있다. 이
퍼포먼트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시간 내에서 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여주시면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은 파이낸셜 서머리인데 이게 네모나게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0.71달러 EPS가 보이는 부분이니까 지금 체크만 되어 있는 표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테슬라의 매출이나 전사 자동차 마진 관련된 표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이 보시면은 빨간색 이게 이제 토탈 GAAP 그로스 마진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노란 색깔이 이제 오토 GPM입니다. 이제 자동차 마진율인데 상당히 이제 크레딧 관련된 리스 이런 걸 다 뺀 거거든요. 노란 색깔이. 그래서 이 자료는 올바린이라는 그 플랫폼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네. 이 부분이 나와 있고 두 번째 사진 보시면 테슬라의 영업 비용 분석학인데 비용이 대부분 다 올라가죠. 비용들이 다 대부분 다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비용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R&D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사진 보시면은 이제 테슬라 영업이익률입니다. OPM이죠. 이 보시면은 하방 쪽으로 쭉쭉쭉 내려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뭐 굉장히 올랐던 16% 과거에는 뭐 거의 20%에 달했잖아요. 지금 8.2%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번째 사진 보시면 테슬라 오토 GPM입니다. 이게 보시면 그 약간 연두색으로 보이실 줄 모르겠는데 오토 GPM이 크레딧을 빼고 이게 엄청나게 급락했습니다. 30% 육박하는 게 지금 16.6%. 그죠? 그리고 뭐 에너지 사업부는 그래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네요. 자동차 관련된 부분이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볼륨 관련해서 아웃룩 이제 전망인데 노란 색깔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뭐 2024년도에 아웃 비클 볼륨 이렇게 그로스가 어떻게 된다 쭉 나오죠. 근데 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notably lower than 그러니까 눈에 띄게 낮을 거다 이야기는 훨씬 더 낮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 차량 판매 전체적인 맞아요. 그로스 자체가 24년 인도랑 가이던스가 정확한 볼륨은 제시를 안 했어요. 근데 밑에 그 노란 색깔에 보이시는 게 보면 notably lower than 이렇게 돼 있죠. growth rate.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23년에 우리가 성장했던 것보다 훨씬 더 눈에 띄게 꽤 많이 낮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근데 했잖아요. 회사 자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 근데 뭐 일론 머스크는 항상 뭔가 머릿속에 뭔가 있는 사람이라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 뭐 AI 사업부 때문에 주식 더 내놔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뭔가 목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별로 좋지 않죠. 그 수급도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 목표주가 하향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시장에서 쇼크를 받은 거죠. 워낙 좋았던 회사가 마진율이 떨어진다. 근데 이게 결국은 왜 그러냐 하면 뭐 R&D 비용도 있고 그 다음에 FSD 매출 인식이 전년 대비도 감소했고, 그죠? 그 다음에 사이버트럭 생산 양산 관련 비용도 많이 늘었고, 계속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4분기 북미 지역에 FSD 베타 출시되면서 비용도 있고, R&D 프로젝트, AI 프로젝트, 네. 그 다음에 단가도 내려가고, 그다음에 25년에 뭐죠? 레드우드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싼 전기차 만들겠다 또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가를 팔아서 마진을 많이 넘겨야 되는데, 저가 쪽으로 이제 물량으로 넘어가면 저가 모델로 많이 팔게 되면 마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전기차에서 마진율이 떨어지려면 뭐 배터리나 뭔가 가격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약간의 관계도 생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이 아주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고요. 2차 전지가 당분간 이게 참 어려운 국면에서 계속 더 어려워지는구나 생각은 듭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서 2차 전지로 고생하는 뭐 고객분들이나 혹은 다른 뭐 지인분들이나 혹시 계세요? 사실 국내 섹터 업체들은 특히나 대형주기도 하고 삼성 SDI나 뭐 LG에너솔루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장기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생을 한다기보다는 너무 지나치게 부진하고 좀 지루하다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네. 고가에 공개적으로 베팅한 분들보다는 장기 투자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고객분들 중에도.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이거 쉬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고 최근 특히나 조정이 너무 깊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좀 부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도.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는 그렇고요. 조금 희비가 엇갈리는 우리 현대차 기아로 가볼게요. 현대차 기아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 등의 관련주 상승. 특히 기아가 오늘 5, 6% 올랐죠? 네, 뭐 현대나 기아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여주시면요. 어차피 지금 실적 부분은 그냥 찾아보시면 다 나오니까 얼마인지는 다 나올 것 같고, 근데 이제 기아 추이를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연도별 그리고 분기별로 보더라도
뭐 매출단이 작년 2분기 26조에서 24조로 약간 매출단이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뭐 수익도 그렇고 2조 원대 후반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당 관련된 이슈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식 관련된 뭐 소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기아 분위기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 사진 보이시면 현대차 사진입니다. 현대차도 현대차. 보시면 작년 2분기 42조 원대까지 이제 올라갔던 게 뭐 이번 4분기도 잠정이 41조 원대 중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보려면 굉장히 좋아요. 아, 장사 진짜 잘한다. 예, 예.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도 뭐 4조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이번에도 3조 4천억이면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도별로 보더라도 2020년도에 2조 원대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15조 원대 나오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2020년도하고 지금하고 주가가 차이가 별로 있나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뭐 워낙 쌌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컨센 대비 좀 하회는 했지만 워낙 싸기도 하고 경기 민감 업종이 좀 올라오면서 사실 오늘 이제 자동차가 좀 부각은 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연간으로 봤을 때는 워낙 좋고 그다음에 밸류가 너무 싸다 이런 논리로 수급이 잠깐 들어온 것 같은데 연속성은 좀 봐야 됩니다. 항상 자동차 섹터가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쭉쭉쭉 오른 모습이 최근에 안 보였기 때문에 아직도 좀 의심하는 눈매가 있죠. 근데 이제 다음 게 중요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메리츠 증권에서 띄워진 사진입니다. 이 보면 배당 이후에 그러니까 3월 달까지 배당을 노리고 수급은 좀 일부 들어올 수 있어서 현대기아에 관련된 수급들이 조금 받쳐지면 어느 정도 주가가 플레이가 될 수는 있다라고 메리츠 증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사진 보시면 뭐예요? 현대차 전 세계 판매 점유율이 빠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차트거든요. 이게 메리츠 증권에서 오늘 자료가 낸 겁니다. 그래서 배당 관련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3월에 끝나고 나면 판매 영향, 그러니까 판매가 정확하게 올라오지 않으면 이런 추이라면 판매 부진의 영향을 주가가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어요. 더 빠질 자리가 있다 싶을 정도인데 지금 이렇게 메리츠 증권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냈고요. 그다음 사진 그러면은 보시면은 잘 팔릴 때 올라갔냐고 말도 네. 안 되는 얘기지. 그다음 사진 보시면 기아죠. 기아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오른쪽 보시면 기아 전 세계 판매 점유율이 빠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리츠 증권은 약간 좀 자동차를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담당 애널리스트. 그래서 3월 달까지 배당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1분기 정도까지는 조금 버티는데 올라가든지 버틸 수 있는데 그 뒤로는 판매의 어떤 흐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거다. 만약에 회복이 되면 주가는 더 올라가겠죠. 근데 만약에 이 추이로 좀 계속 지지부진한 느낌이 들 정도. 근데 실적 보면 지지부진한가 싶기도 해요. 근데 점유율 문제로 보면 약간 빠지고 있다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이후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메리츠 증권이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너무 이제 안 좋게 비관적으로 보니까 그 다음 사진 가져와 봤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딱 보시면 그냥 아주 너무 쉬운 영어죠. 네. 보시면은 이거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순조로운 1월의 미국 자동차 판매 예상과 더불어서 미국 자동차 판매는 피크 아웃이 결국 5년 뒤 2028년도에 올 거다. 네. 그러니까 수요는 그때까지 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섹터는 여전히 수요가 살아있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이건 좀 다른 이야기죠. 누가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오케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기가 맞죠? 그럼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도 어느 정도의 저평가가 진행되다가 뭐 네. 변곡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대차 기아도 아마 그 변곡점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요? 좀 억울하긴 할 것 같아요. 실적으로 이렇게까지 냈는데 시장에서는 전혀 뭐 외면받고 있으니까. 아, 저는 현대차 그룹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주가 안 가는 거 네. 지배구조랑 상속에 대한 이야기하면 불편합니까 이거? 저는 불편한 게 없죠. 아니 뭐 그거를 말씀하시기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요, 뭐 그건 제가 언급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일부 매니저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만나본 일부 매니저들은 이런 말은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는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주가가 안 가니까 그냥 딴 거 본다. 공부할 건 많은데. 네. 그래요? 자동차 섹터가 공부할 게 많습니까? 지금 말한 아니, 뭐 여러 섹터들이 있으니까 네, 네, 네. 내가 봐야 될 게 많은데 굳이 자동차까지 봐야 되느냐. 근데 이제 아까 말한 지배 구조도 거기에 아마 좀 녹아 있지 않을까요? 지배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저것 다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섹터가 너무 뭐 안 가고 재미가 없고 무거우니까 차라리 다른 섹터를 그냥 공부하는 게 좀 더 낫다는 뭐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저하고 뭐 일부 매니저들하고 그러니까 그런 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도가 역시 이제 예전에 차와전 갈 때 막 그때는 막 이렇게 막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런 수급이 없다 보니까 다소 조금은 뭐랄까
호불호가 좀 있는 거죠, 확실히. 예. 아니 왜 안 갈까 항상 저희가 작년에도 1년 내내 얘기했잖아요. 진짜 현대차. 아 현대차 오늘 올랐습니다. 18만 원. 아 오늘도 올랐습니다. 18만 원. 아 내렸습니다. 아 18만 원. 네. 아 이게 솔직히 정상은 아니잖아요. 실적이 이렇게 좋고 미래 사업성도 너무너무 좋은데 네. 너무 잘 하는데 그러면 뭔가 다른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합리적인 사고 방식이겠죠. 그 중에 하나로. 근데 뭐 사실 그 일본 자동차 업체는 진짜 신고가 나왔어요. 잘 가죠. 네, 신고가 나왔고 물론 이제 엔의 환율의 영향도 좀 있기도 했지만 실제 신고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사실 한국 자동차 업종은 너무 안 가는 건 맞아요. 억울하죠. 가겠죠. 이번 연도는 진짜. 굿이라도 해야 되나? 뭐 모르겠는데. 자,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2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앨범 피크아웃 리스크 우려, 멀티플 하향 조정 등의 음원 음반 하락. 네, 첫 번째 사진 먼저 띄워주시면 신한투자증권의 자료인데요. 엔터업종 5개사 영업손익 추이 보시면은 23년도 굉장히 좋았고 24년도 또 성장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중국향 앨범 수출액 보시면은 중간에 확 떨어진 곳이 있을 거예요. 23년도 오른쪽 보세요. 보시면은 중간에 뭐 6월부터 시작해서 확 떨어진 곳이 있는데 23년 연말에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완전히 치솟았죠. 네. 이게 중국향 앨범 수출 추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앨범이 사실 안 팔리는 건 아니에요. 중국 쪽도.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던 스트레이키즈나 에스파, 그다음에 있지, 엠빅스, 초동 물량 감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신한투자증권에서 뭐라 그랬냐면 앨범의 감소가 곧 전체 매출의 감소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다. 앨범의 아주 국한된 감소가 다양한 품목, 그러니까 콘서트나 굿즈, 스트리밍, 플랫폼, 광고 등의 다른 매출 분산으로 확대되면서 전체 매출액은 성장으로 갈 거라는 전제 조건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주가는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변은 결국 뭐냐 그러냐면 다만 시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앨범이 사실 유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매출액 성장을 확인하려면 매 분기 실적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네. 호흡이.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앨범 타격에 따른 실적 하향은 크지 않지만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분기 실적 발표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증시 조정과 엔터 업종의 현황과 우려 사이의 괴리 때문에 센티먼트가 굉장히 악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엔터 업종의 멀티플이 하향 조정됐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졌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아티스트별 회당 관객수입니다. 이 보시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2018년이나 과거이고요. 네. 짙은 파란색이 이제 최근 23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룹사들이 전부 다 콘서트를 하면 회당 관객수나 그 다음에 단가도 많이 올라가죠. 티켓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앨범 가격 관련해서 뭐 판매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쪽에서도 분명히 매출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건 맞아요. 아, 세븐틴 대단하다. 네, 그러니까 전체 매출은 역시나 상승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는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사진입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네. 네. 와. 여자아이들이죠. 와. 예, 여자아이들입니다. 아, 그래서 이거 지금 노딱부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정규 앨범 2집이죠. 2집에서 선주문 180만 장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앨범이 안 팔린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선주문 보란 듯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발매했던 미니 6집 I Feel이 선주문 110만 장이었는데 이번에 180만 장을 팔았죠. 그러니까 국내 앨범이 안 팔린다는 건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큐브 엔터가 앨범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의 비중이 44%예요. 오, 꽤 많네요. 그러니까 중국이 완전히 올라온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중국이 안 팔려서 문제가 된다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네. 여자애들 선반매 보면은 일단은 중국의 팬덤 구매 비중이 상당히 올라왔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팬덤의 구매량 증가 없이도 사실 불가능한 숫자이기 때문에 중국 팬덤이 회복을 했다는 걸 확인해 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최근 몇몇 아티스트의 음반 판매 감소는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한 감소보다는 일부 연말에 소비력이 좀 떨어진 게 아니냐 그 말을 했고요. 대신증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코멘트를 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지난해는 콘서트, 팬사인회, 럭키 드로우 등의 행사가 많기도 했고요. 네. 국내 팬들이 일본 음반까지 열심히 구매해주면서 평소보다 더 빨리 소비력이 떨어졌고 메가 IP로 이야기했던 BTS나 스키즈레이트 그다음에 세븐틴 같은 경우는 일본 음반 판매량을 보더라도 기존에 40~50만 장에서 작년에는 100만 장 수준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너무 많이 산 거예요. 그런데 국내 팬덤의 규모도 상당히 커졌고요. 근데 네. 연말에는 보통 팬들이 시상식 관련해갖고 또 투표를 하고 음원에 돈을 엄청 씁니다. 시상식 때 내가 좋아하는 그룹이 상을 그렇죠. 받기 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연말에 거기다 집중도 돈을 썼어요. 오. 그러니까 1, 2월에는 다소 또 돈이 좀
부진하죠. 그래서 이제 대신증권 말은 1, 2월에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그런 어떤 소비가 너무 많아서 네. 소비 여력이 잠깐 부진할 수 있다. 1, 2월에. 근데 결론적으로 3월부터는 팬덤 소비 여력이 회복되면서 네. 다시 음반 판매량 성장이 높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븐틴, 트레저, 트와이스, 있지 등의 공연 모객 수가 확대가 예상보다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올해 매출의 성장률은 높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도 많이 빠졌고 YG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사주를 또 200억이나 했고 또 그 지금 박진영 JYP 대표도 지금 했잖아요. 네, 50억인가 했죠. 50억.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빠지니까 이제 본인들은 자신 있다 해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주가로 이제 몇 개월 뒤에 반영을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의 차트를 보면 일단은 안 팔린 건 아니다. 이게 볼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거 사진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네, 앨범이 중요한 자료죠. 실제로는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 이런 거를 확인하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아까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서 그 사진으로 저희 클로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띄울 수 있나 모르겠네. 예. 자, 앨범 사신 적 있으세요, 부장님은? 어떤 앨범을요? 요런 여자아이들? 아니요. 그냥 듣죠, 음원으로. 네. 앨범 저는 포토 카드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앨범 사셔서 포토카드 이렇게 딱 들고 나오셔야죠. 음원을 들어서 소비를 하면 되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노래를 좋아하니까 것도. 음원으로 소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포토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욕 듣죠. 저 50이 넘어가지고 여자 걸그룹 포토카드 들고 다니면 뭐라 하겠어요. 네. 근데 멋지긴 하네요, 진짜 앨범이. 멋있어요. 네. 근데 이제 딴 게 아니라 네. 정말 멋있어요. 국내 아티스트들이 멋있어요. 정말 화이팅 할 수 있고 정말 멋있는 아티스트들 되게 잘해요. 많고요. 잘합니다. 매력 있게 네, 잘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안구정화 오늘 요 사진으로 하면서 우리 데일리 인트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